1457년 6월 청계천에 놓인 영도교 위에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유배 행렬이 다리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단종이 부인 정순왕후의 손을 잠시 쥐었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도 부디 몸을 잘 보살피시오. 부인은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반드시 강령하셔야 하옵니다. 단종이 다리를 건너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행렬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됩니다. 왕위를 빼앗은 이는 그의 친삼촌 수양대군이었고 1453년 계유정난에서 시작된 권력의 이동은 1455년 양위, 1456년 사육신 사건을 거쳐 마침내 그 다리 위의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노비로 강등된 18배 정순왕후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순왕후 송씨는 1521년 80을 넘겨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이 사사된 그 해로부터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5왕의 시대를 조용히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노비가 된 왕비는 어떻게 그 64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영도교에서 남편을 보낸 후 그 긴 침묵의 시간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강궁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강궁은 태종이 왕위를 내어놓은 뒤 상왕으로 머물기 위해 지은 궁궐로 창덕궁 동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1455년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면서 이 수강궁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15의 나이로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된 단종이 머무는 궁은 이름과는 달리 조용하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은 1453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를 비롯한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손에 쥔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의 궁궐에는 단종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논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상왕 위치에서도 왕으로서의 무게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곁에서 사라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되었고 해빈 양씨는 쫓겨났으며 단종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내관들도 하나둘씩 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궁궐 안이 조용해지는 것이 쌓여가는 위협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15의 왕비 정순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440년에 태어나 1454년에 단종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단종보다 1살 연상이었고 혼례 당시 정순왕후는 15, 단종은 14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고 문종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는데도 수양대군의 강권으로 혼례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작된 왕비 생활이었으니 정순왕후가 처음부터 이 궁궐을 편안한 곳으로 느꼈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왕후의 처소에 문안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인들이 먼저 들어와 인사를 올리고 상궁들이 오늘 일과를 여쭤왔으며 간혹 신하의 부인들이 예를 갖추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 발길들이 줄기 시작하더니 아침에 문안을 올리는 사람조차 없는 날이 생겨났습니다. 오래된 상궁 하나가 빈 마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오늘도 문안 오는 이가 없사옵니다. 그렇구나. 마마,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이 어떠시겠사옵니까? 정순왕후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다들 어느 쪽이 위험한지 알고 있으니까 오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마마. 상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6의 왕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래궁에서 산 상궁이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사신 연회자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거사의 기회로 삼은 것은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떠나는 명나라 사신을 배웅하는 연회에서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벼롱검을 맞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칼을 쥔 채로 연회장에 들어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전날 밤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창손은 이튿날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드러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사람이 잡혀갔습니다. 국문이 이어졌고 연루된 자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오면서 수강궁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소식들이 궁 안으로 흘러들어올 때마다 단종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단종이 정순왕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나 때문에 죽었소. 그런 말씀 마세요. 나 때문이요.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정순왕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마마, 그분들이 한 일이 마마 때문에만 한 일은 아닐 것이옵니다. 그분들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내가 없었다면 그분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고 궁 안은 고요했습니다. 1457년 봄 사육신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1457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황 단종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이미 왕위를 잃고 상황으로 있으면서도 단종을 중심으로 복위 운동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세조에게는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강원도 영월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호칭이 낮아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고 그와 함께 정순왕후의 호칭도 의덕왕 대비해서 군부인으로 낮아졌습니다. 단종이 정순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영월로 가야 합니다. 마마,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청령포라는 곳이라는데 물이 삼면을 두르고 남쪽은 절벽이래. 배가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안 돼요. 저만 가야 합니다. 부인은 여기 있어요. 정순왕후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가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말도 허락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정순왕후는 청계천 영도교까지 따라갔습니다. 궁에서 나와 함께 걸어온 마지막 길이었고 그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다리 한쪽에는 단종의 행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순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떤 거리보다 멀었습니다. 단종이 정순왕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울지 마세요. 네, 눈물이 자꾸 납니다. 부인은 그냥 살아만 있어줘요. 마마는요. 저도 살아있을게요.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를 두 사람 모두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종의 행렬이 다리를 건너 동쪽으로 멀어졌고 정순왕후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영이별 다리라 불렀고 한자로 기록하면서 영도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건너오지 못한 다리, 영원히 건너간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청령포는 강원도 영월 서강이 삼면을 두르고 남쪽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고 있는 곳으로 배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단종이 도착한 것은 여름이었고 서강의 물은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고립감을 더했습니다. 물 건너 묻이 보이는데 건너갈 수 없고 맑은 하늘이 보이는데 나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청령포였습니다.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가 청령포의 지형에 대해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청령포가 어떤 곳이라고 했느냐? 상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삼면이 물이고 남쪽은 벼랑이라 하옵니다. 배가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라 하옵니다. 배가 없으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느냐? 마마, 돌아오시기 어렵다는 뜻이겠지. 상궁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순왕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말로 꺼내면 조금이라도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 여름 수강궁이 아닌 빈 처소에서 정순왕후는 혼자 밤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있을 때도 외로웠지만 없을 때의 궁궐은 달랐습니다. 사람보다 벽이 더 많은 공간, 발소리보다 침묵이 더 큰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강궁 처소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봉되던 날 정순왕후의 호칭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의덕왕 대비해서 군부인으로 그 두 글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18배 정순왕후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호칭 하나가 달라지는 동안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도 함께 달라졌고 궁궐에서 나가야 한다는 명이 내려졌으며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명을 받은 것은 오전이었고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왕비로 들어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 짐이 많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씩 손에 들어 살펴야 했고 오래된 상궁이 서랍을 열어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정순왕후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왕비로서 잠들었던 자리, 단종과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던 창가,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리던 촛불,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면서 정순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궁이 짐을 꾸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마마, 친정으로 가시겠사옵니까? 정순왕후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방 안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겠지. 정순왕후가 수강궁을 나서던 날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배웅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는데 배웅하러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의 편에 서 있던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절이었으므로 상궁들은 고개를 숙였고 나인들은 자리를 피했으며 문을 지키는 내시는 시선을 먼 곳에 두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사이를 걸어나갔고 왕비의 가마가 아닌 군부인의 가마에 올라 국문을 나섰으며 등 뒤에서 수강궁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종이 영도교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날 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영월 쪽으로, 한 사람은 아버지의 집 쪽으로,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친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송현수의 집은 한양 안에 있었고 정순왕후가 15세 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집은 예전의 집이 아니었는데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송현수는 이미 의금부에 하옥되어 있었고 단종의 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된 것이었으며 오가는 사람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왕비가 다녀가면 영광이었을 집이 지금은 패비가 돌아온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에 머무는 동안 정순왕후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이유도 없었지만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기도 했습니다. 15에 궁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으니 한양의 바깥 세상을 알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높은 담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왕비가 아닌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집안에 오가는 발소리가 줄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으며 하인들의 눈빛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힘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57년 가을이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관노의 밀고로 발각되었다는 소식이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간원과 승정원, 의정부가 일제히 처벌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고 신숙주와 정인지를 비롯한 공신들도 거듭 처형을 청했습니다. 양녕대군과 효령대군까지 상소에 이름을 올렸으며 그 상소들이 이어지면서 세조는 천천히 결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457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송현수는 교영에 처하고 노상군이 자살하자 예로서 장사 지냈다고 단 2줄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2줄을 썼습니다. 그 소식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았고 정순왕후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정순왕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이라는 그 말이 따로따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크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이 같은 날 죽었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순왕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만 있어다오. 아버지 송현수가 처형되면서 정순왕후의 신분은 다시 낮아졌습니다. 군부인에서 관비로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노비는 주인이 있어야 했고 야사에는 공신들 가운데 노상군의 아내를 자기 집종으로 달라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허락하지 않았고 누구의 소유로도 두지 못하게 하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조가 집과 식량을 보내겠다는 정가를 넣어왔을 때 정순왕후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업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었습니다. 그 초막이 나중에 정업원이 되었는데 업을 정화한다는 뜻의 이름으로 궁에서 나온 궁녀들이 비구니가 되어 머물던 공간이었습니다. 왕실과 연이 있지만 왕실에 속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남은 삶을 이어가는 곳이었고 정순왕후는 따라온 시녀 몇 명과 함께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순왕후는 불교에 귀의하여 스스로도 삭발하고 함께 따라온 시녀 몇 명과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훗날 전해지는 문서에는 그녀의 법명이 혜은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막에 처음 자리를 잡던 날 밤 정순왕후가 따라온 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따라왔느냐? 나를 따라오면 고생인 것을 알면서 왜 따라왔느냐? 나인이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소녀는 따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해본 일이 없사옵니다. 처음부터 그랬사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마 곁에 있는 것이 소녀의 자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든 나쁜 자리이든 그것은 소녀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정순왕 후는 한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라서 따라왔다는 말이 궁궐에서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모두가 이유를 가지고 움직였고 이익이 있으면 다가오고 손해가 보이면 멀어졌으며 상황이 기울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계는 막막했지만 버텼습니다. 정순왕 후는 숭인동 뒤쪽 자지동천이라는 샘 근처에서 지초로 옷감에 자주색 물을 들이는 일을 시작했고 그 자주색 옷감 이야기가 한양 안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낙네들이 찾아와 사주었습니다. 조정에서 돕지 못하게 금지했는데도 몰래 채소를 가져다 두고 가는 여인들이 생겨났고 나중에는 여인들만 드나드는 시장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시장이 지금도 동묘 앞 풍물시장 근처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업원 뒤편에는 낮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고 그 봉우리에 오르면 동쪽으로 시야가 트였습니다. 날이 맑은 날에는 멀리까지 보였는데 정순왕 후는 그 봉우리에 아침 저녁으로 올라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은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라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하는 날도 있었고 그 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전해지며 그 소리를 들은 여인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동망봉이라 불렀고 훗날 영조가 그 이름을 친히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채석장으로 사용되면서 바위는 깨어지고 이름만 남았습니다. 어느 저녁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정순왕 후에게 나인이 여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매일 오르시면 몸이 힘드실 터인데 괜찮아. 오늘은 많이 우셨사옵니까? 오늘은 좀 울었어. 여기 오면 울어도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1457년이 저물었습니다. 단종이 영월을 향해 떠난 해이자 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난 해였으며 정순왕 후는 동대문 밖 초막에서 자주색 옷감에 물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의 하루가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았으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동망봉 위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정순왕 후가 단종을 처음 본 것은 1454년 2월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이었고 정순왕 후는 15이었으며 단종은 14이었습니다. 문종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였는데도 수양대군의 강권으로 혼례가 서둘러 치러졌고 그 분위기가 처음부터 마음 놓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순왕 후가 처음 단종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14세 왕이 얼마나 어려 보였는지 그 어린 얼굴 위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이미 올려져 있는지가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얼굴이기보다는 어머니 없이 자란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종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었고 12살에 왕이 되었으며 그 짧은 생애 동안 한 번도 기댈 곳이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얼굴 위에 조용히 쌓여 있었고 정순왕 후는 그것을 보는 순간 무언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처음 같이 앉았던 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촛불이 흔들렸으며
어색한 침묵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단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마마. 나는 조금 춥소. 그것이 처음 나는 말이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처음 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말, 그리고 괜찮다는 말. 크고 무거운 말이 아니었지만 그 짧은 말들 사이에 두 사람의 거리가 어느 만큼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었으며 말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수강궁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습니다. 1454년 혼례 이후 1457년 유배까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았고 그것도 온전한 3년이 아니었습니다. 1455년 단종이 왕위를 내어놓고 상황이 되면서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으며 두 사람 주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수강궁에 봄날들이 있었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는 날, 단종이 정순왕후를 데리고 잠깐 걸었던 날들, 아무 말 없이 같은 창밖을 바라보았던 저녁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읽었고 왕이 된 뒤에도 경연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순왕후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는데 무슨 책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읽다가 졸리면 그냥 덮어놓고 두 사람 모두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궁 안에서 두 사람이 가장 편안했던 때였다고 전해집니다. 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닌 그냥 15과 16이 나란히 앉아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수강궁의 마당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단종이 그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다고 했고 정순왕후도 같이 걸었으며 두 사람이 나란히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수강궁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금은 전부가 된 기억이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지었다는 시조가 있습니다. 자규가라 불리는 노래로 소쩍새 울음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지은 것이었습니다. 원통하고 슬픈 새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청령포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단종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죽어서 새가 되어 밤마다 울며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령포의 여름밤 삼면을 두르는 서강의 물소리와 서쪽 육육봉 절벽 사이에서 17의 소년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미 누구였는지 잠을 깨우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따로 적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그 노래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청령포에서 영월로, 영월에서 한양으로 소식이 전해지는 경로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밤마다 동망봉에서 동쪽을 향해 통곡했다는 것과 청령포에서 밤마다 혼자 노래를 지었다는 것이 같은 방향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같은 쪽을 향해 울고 있었습니다. 동망봉 아래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정순왕후가 나인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뭉도라는 사람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던데. 예, 마마. 영월의 호장이었다 하옵니다. 밤중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 하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였다 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참 고맙구나.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나이는 알았습니다. 혼자 묻히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다는 것, 그것이 정순왕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순왕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랐는데 소식을 들은 뒤로는 주로 저녁에만 올랐습니다. 아침은 살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초를 따고 옷감에 물을 들이고 찾아오는 아낙네들에게 옷감을 내어주는 일이 아침의 일이 되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단종을 향한 마음이었고, 단종이 떠난 뒤에도 살아있는 것이 단종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동망봉에서 내려오는 정순왕후에게 나인이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올라가시면 무엇을 하시옵니까? 그냥 있어. 그냥 서 있어. 단종이 살아있던 시절은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1454년 혼례날 처음 보았던 어린 얼굴, 수강궁 봄날의 나란한 시간들, 가을 낙엽을 함께 밟으며 걸었던 마당, 책을 읽다가 같이 창밖을 바라보았던 저녁들, 영도교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말들, 그리고 청령포에서 지었다는 새 울음 같은 노래까지, 그것들이 모두 지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며 노상군으로 강봉하거나 영월로 유배 보낼 수도 없습니다. 정순왕후가 기억하는 한 그 시절의 단종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1457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상군이 사사된 해였고 실록에서는 두 줄로 정리된 해였으며 동대문 밖 초막에서는 18배 여인이 살아남은 해였습니다. 그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월이 64년이나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순왕후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도 지초를 따러 나가야 한다는 것, 저녁에는 동망봉에 올라야 한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정업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업원은 동대문 밖 숭인동에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일단 그 문을 나서면 돌아오기 어려운 자리였고 들어가면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양의 성문 소리가 아침 저녁으로 들렸고 저작거리의 사람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기도 했지만 정업원 안쪽은 그 소리들과 다른 결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날이 밝아오면 마당에 나와 꽃을 살폈습니다. 정업원 주변에 자주 풀과 꽃들이 자랐는데 정순왕후는 그것들을 모아 옷감에 물을 들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을 놀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조금 잦아드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옷감을 물에 담그고 꽃을 으깨어 즙을 내고 색이 배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하루를 채우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소문은 천천히 퍼졌습니다. 동대문 밖에 색이 고운 옷감을 내어주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났고 아낙네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와서 옷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순왕후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옷감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업원에 조금씩 온기를 더했습니다. 어느 날 아낙네 하나가 옷감의 색을 보고 정순왕후에게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이 색이 더 곱습니다.
어찌 이리 곱게 물이 드는지요. 꽃이 오래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두르면 색이 얕아지고 기다리면 깊어집니다. 안악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은 변하지 않고 한번 들면 빠지지 않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안악내는 잘 알지 못했지만 왠지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업원 뒤편에 동망봉이 있었습니다. 높은 봉우리는 아니었지만 그 위에 서면 한양 동쪽의 하늘이 트였고 날이 맑은 날에는 멀리까지 보였습니다. 영월은 거기서도 한참 더 동쪽이었지만 그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날마다 그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에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도 올랐습니다. 나인들이 말리기도 했지만 듣지 않았고 나중에는 나인들도 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동망봉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모든 방향에서 불어왔고 발 아래 얼어붙은 땅이 단단하게 밀어냈으며 손끝이 금방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가 맞닿을 만큼 추운 밤에도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에도 올랐습니다. 몸이 추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추우면 생각이 단순해졌고 지금 이 순간 춥다는 것만 느껴지면 다른 것들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겨울밤이 가장 긴 시간이라는 것을 정순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손을 움직이면 되었고 아침에는 봉우리에 오르면 되었으며 저녁에는 불을 끄기 전까지 무언가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나서 아침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 시간에 단종이 더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수강궁의 봄날들, 책을 읽어주던 목소리, 낙엽을 함께 밟던 소리, 그리고 영도교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말들이 어두운 초막 안에 조용히 들어차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는 긴 밤을 겨울 내내 홀로 견뎠습니다. 울기도 했을 것이고 울지 않기도 했을 것이며 어느 날 밤에는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앉아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밤들이 쌓이는 것이 세월이었고 그 세월이 쌓이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정업원에 들어온 나인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많아져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순왕후를 따라 들어온 나인이 여럿이었는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 수가 줄었고 결국 한두 사람만 남는 때가 왔습니다. 오래 함께 있던 나인이 떠나가던 날 그 나인이 정순왕후에게 허락을 청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마, 소인이 먼저 가도 되겠사옵니까? 가야지. 오래 수고했어. 마마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곁을 떠나도 같은 데 있는 거야. 먼저 가서 기다려. 나인이 슬퍼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함께 들어온 나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 그들을 알던 사람들이 가고 나중에는 정순왕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아는 사람이 거의 남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찾아오는 안악내들은 자주 바뀌었고 새로 오는 나인들은 수강궁을 본 적이 없었으며 영도교를 아는 사람도 적어졌습니다. 정순왕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이 외롭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열해 20해가 지나도 정순왕후는 정업원에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뀌었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고 그 다음 임금이 왔으며 그 다음 임금이 또 왔습니다. 한양의 거리가 달라졌고 찾아오는 안악내들의 옷차림이 달라졌으며 정업원 주변의 나무들이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깃고 꽃을 으깨어 옷감에 물을 들이고 저녁에 동망봉에 오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달라졌고 머리카락이 달라졌지만 하루를 사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대해 생각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순왕 후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혼례날 처음 본 14세 얼굴이 수강궁 봄날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이 영도교에서 뒤돌아보던 눈빛이 해가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사라진 뒤에는 기억 안에서 더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단종이 청령포에서 지었다는 시조를 생각했습니다. 죽어서 두견새가 되어 밤마다 울며 임의 잠을 깨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정순왕후는 그것이 그 새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정순왕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나인이 들었지만 답해야 할 말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들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고 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 말이 어떤 긴 이야기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 말 하나로 남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들은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업원에서 지낸 세월이 60해를 넘어갔습니다. 단종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훨씬 긴 세월이었고 궁궐에서 보낸 시간보다도 훨씬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업원이 세상이었고 동망봉이 방향이었으며 자줏빛 옷감이 손의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순왕후의 삶을 채웠고 그것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몸이 쇠해지면서 동망봉을 오르기 어려운 날들이 생겼습니다. 발이 무거워졌고 숨이 차오르는 것이 예전보다 빨라졌으며 나인의 손을 빌려야 하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올랐습니다. 끝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봉우리 중간에서 멈추어 서서 거기서 동쪽을 바라보기도 했는데 정순왕후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오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말도 없었고 중간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무렵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은 1521년 중종 16년이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였고 정업원에서 긴 세월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시신이 묻힌 곳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남양주였는데 훗날 사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생각하는 무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지는 이름 안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왕후가 떠난 뒤에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임금이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노상군이 다시 단종이 되었고 정순왕후도 왕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1698년 숙종 2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정순왕후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왕비라고 불리지 못하고 노상군의 부인으로 또는 그냥 정업원의 사람으로 살았던 여인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릉은 지금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이 강원도 영월에 있고 정순왕후의 사릉이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서
두 사람은 살아있을 때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릉에서 사릉 쪽을 바라보면 서쪽이고 사릉에서 장릉 쪽을 바라보면 동쪽입니다. 동망봉에서 정순왕후가 바라보던 방향이 그쪽이었고 청령포 노산대에서 단종이 바라보던 방향이 한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서로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 떠난 뒤에도 그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57년 18배 여인이 영도교에서 돌아서서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이 6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궁궐이 사라지고 나인들이 떠나고 아는 사람이 줄어들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방향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궁궐보다 길었고 기억이 세월보다 단단했으며 살아있다는 것이 그를 향한 마음을 이 세상에 붙들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왕후는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크게 알려지지도 않게 동대문 밖 작은 공간에서 자줏빛 옷감을 들이고 동망봉에 오르면서 64년을 더 살았습니다.